한양 한복판에서 조선 사람들은 어디에서 볼일을 봤을까요? 여름 한낮 청계천 다리 위에 서면 냄새가 먼저 사람을 막아 세웠습니다. 다리 아래 석축에는 시커멓게 굳은 무언가가 켜켜이 달라붙어 있었고 물 위로는 검푸른 빛이 돌았습니다. 개천 옆 골목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 옆에 쭈그려 앉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보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재간은 이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에서 나오는 분뇨를 다 수거하지 못해 더러운 냄새가 길에 가득하고 냇가 다리 옆 석축에는 사람의 똥이 더럭더럭 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8세기 약 20만 명이 몰려 살던 한양은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밀도가 높은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은 궁궐 안에서는 또 어떤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궁궐 담장 안쪽과 바깥쪽이 얼마나 다른 두 개의 현실을 이루고 있었는지 한양의 냄새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1394년 고려의 수도 개경을 벌이고 새 나라의 중심을 한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그 자리에는 이미 치밀한 설계가 따라왔습니다. 북으로 북악산, 남으로 목멱산, 동으로 낙산, 서로 인왕산이 사방을 에워싼 분지 지형 안에 도성 성곽을 두르고 그 안에 궁궐과 종묘, 사직, 관아, 시전을 차례로 배치했습니다. 청계천은 도성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질러 흘렀고 그 물줄기는 자연스럽게 도시의 배수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설계 당시의 계획으로는 깨끗한 물이 청계천을 타고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시의 더러운 것들도 함께 씻겨나가야 했습니다. 처음 한양에 자리를 잡았을 때만 해도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5세기 초 도성 안에 살던 사람은 약 1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집과 집 사이에는 빈 땅이 있었고 사람들이 밭을 일구거나 나무를 심는 공간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도 그 땅 어딘가에 스며들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성 안으로 사람이 계속 몰려들었고 빈 땅은 점점 집터와 골목으로 채워졌습니다. 17세기를 지나 18세기에 접어들 무렵 한양의 인구는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30만 명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설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같은 면적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도성 안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도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한양은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원칙을 고수했고 도성 안에서의 농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이 분뇨 문제와 이어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농촌 마을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분뇨가 훌륭한 퇴비로 쓰였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분뇨를 수거해 밭에 뿌렸고 그 거름이 곡식을 키웠습니다. 분뇨는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팔고 사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성 안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분뇨를 가져다 쓸 곳이 없었습니다. 수거해봐야 팔리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수고를 들여 치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농촌 마을이라면 퇴비로 사라졌을 것들이 한양에서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시전 앞마당과 다리 아래에 그대로 쌓이거나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오면 청계천으로 밀려 들어갔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골목 한쪽에 굳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도성 전체를 덮었고 파리떼가 음식과 분뇨 위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토양에서 발굴된 기생충 알들이 그 시절 사람들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대 이후
서울 주요 지점의 조선시대 지층에서 회충, 편충, 간읍충 같은 기생충의 알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흙 속에는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일상이 아주 작은 알갱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뇨 수거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도 분뇨를 모아 성박 농촌에 팔거나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모인 것들을 큰 통에 담아 짊어지거나 소달구지에 실어 도성 밖으로 내갔습니다. 거름을 필요로 하는 성박 농가와 성 안을 잇는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한양에서 하루하루 쌓이는 것의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거업자가 들르지 않는 날에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았고, 좁은 골목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도성 사람들은 그 냄새와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청계천은 도성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청계천은 한양을 설계할 때 자연 배수로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양쪽 기슭으로 집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도성의 온갖 것들이 모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버린 생활하수, 빗물에 쓸려 내려온 골목의 오물, 시전 상인들이 흘려보낸 각종 폐수가 청계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개천이 넘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고스란히 골목과 집 앞마당으로 역류했습니다. 하천이 넘칠 때마다 도성은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청계천 문제를 둘러싼 기록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영조 36년인 1760년 마침내 대규모 둔천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둔천은 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와 오물을 파내어 물길을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그해 공사에는 약 20만 명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직후 물길은 한결 원활해졌고 홍수 피해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조는 이 공사를 기념해 둔천사실이라는 책을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둔천은 일회성 공사였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몇 해가 지나면 다시 토사가 쌓이고 물길이 막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물길은 언제나 다시 막혔습니다. 박제가가 살았던 시대는 영조 둔천공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북학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당시 한양의 위생 실태를 가감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기록한 광경은 청계천 다리 옆 석축이었습니다. 장마가 쏟아지는 계절에도 씻겨나가지 않을 만큼 굳게 달라붙은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제가는 단순히 냄새가 나쁘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도로 정비와 도시 위생관리에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고, 그것이 나라의 풍습과 살림살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비판 뒤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촉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위생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도 선비도 하급관리도 시전 앞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도 같은 골목을 걸었고 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는 신분과 살림살이에 따라 분명히 달랐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기와집에 사는 사람과 골목 깊숙한 좁은 촉가에 사는 사람은 같은 도성 안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궁궐이었습니다. 궁궐의 담장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담장 밖 한양의 냄새와 오물로 뒤엉킨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장 안 궁궐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와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것 중 하나가 왕과 왕족의 배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임금은
화장실이라는 장소로 몸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볼일을 볼 때는 특별히 제작된 이동식 변기가 임금의 침소 가까이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화틀이었습니다. 매화틀이라는 이름 안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라는 글자는 대변을, 우라는 글자는 소변을 가리켰습니다. 아름다운 꽃 이름을 빌려 임금의 생리 현상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틀은 나무로 짜여 있었고 그 안에는 구리로 만든 그릇이 놓였습니다. 구리 그릇 안에는 매추 또는 매회가 미리 깔렸습니다. 매추는 잘게 썬 여물이고 매회는 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미리 깔아두면 볼일을 볼 때 내용물이 튀거나 냄새가 퍼지는 것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틀의 양쪽에는 임금이 앉을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형태는 앉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매화틀을 관리하는 것은 궁녀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밀라인 또는 보기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지밀은 임금의 침소와 가장 가까운 구역을 가리키는 말로 그곳에 배속된 나인들이 임금의 가장 사적인 일상을 돌봤습니다. 매화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보기나인이 틀을 들고 임금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볼일이 끝난 뒤에는 상궁이 명주수건으로 뒤처리를 담당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절차와 순서에 따라 움직였고 제각각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매화틀과 관련해 실록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의원 의관이 임금의 건강을 살피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변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매화틀을 사용하고 나면 의관이 그 내용물의 색과 형태, 냄새를 살펴 건강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때로는 맛을 보기도 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임금의 몸을 살피는 엄중한 의례였습니다. 왕의 몸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나라의 몸이었고 그 몸의 이상은 곧 나라의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뒤에 깔려 있었습니다. 궁녀들 앞에서 볼일을 봐야 한다는 것은 임금에게도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록에는 광해군이 매화틀 대신 일반 뒷간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매화틀을 사용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록은 매화틀이라는 관습이 임금이라 해도 온전히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규범과 예법으로 감싸고 있던 궁중에서 임금의 사적인 순간조차 정해진 절차 안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이 조선 궁궐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왕족과 고위 궁인들은 매화틀을 사용했지만 궁궐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궁녀, 내시, 군인, 하급 관리, 각종 자벽을 맡은 이들까지 합치면 궁궐 안을 오가는 사람은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모두가 매화틀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볼일을 봤을까요? 조선시대 내내 이 문제는 궁궐 관리에서 한 번도 쉽게 해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뒷간이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었지만 수백 명의 일상을 감당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했고 관리 상태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 한발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경복궁, 동궁 권역 남쪽에서 진행하던 발굴 작업 중 땅속에서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석조 구조물이 나온 것입니다. 발굴팀은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구조물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자 연구자들은 그 형태가 매우 낯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길이 10.4m, 너비 1.4m, 깊이 1.8m, 4~5칸으로 나뉜 석조 구조물의 한쪽 끝에는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가 하나 있었고 반대쪽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출수구가 2개 있었습니다. 오물이 들어와 물속에서 발효되고 가라앉는 동안 윗물은 조금씩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칸에서 정화된 물만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현대의 정화조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분뇨 처리 시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한 번에 최대 8에서 1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고 하루 기준으로는 약 150명의 배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제작 시기는 고종 5년인 1868년으로 추정됩니다. 그 해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이 흥선대원군 주도 아래 대대적으로 중건된 해입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약 270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면서 이 정화조도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궁은 세자와 그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자 세자시강원 등의 교육기관이 자리한 구역이었습니다. 동궁을 드나드는 하급 관리와 군인, 궁녀들의 배출물을 처리하기 위해 이 구조물이 만들어졌고 이후 약 20년간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았습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구조물 주변 토양에서 기생충 알이 대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1g당 1만 8천 건에 이르는 기생충 알은 이 구조물이 실제로 사용된 증거이자 당시 사람들의 위생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토양 분석에서는 오이, 가지, 들깨, 씨앗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시절 이 구조물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먹던 음식의 씨앗이 그대로 땅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50년이 지난 뒤에야 햇빛을 본 그 씨앗들은 짧은 순간 누군가의 밥상 위에 있다가 몸을 통과해 이 구조물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발굴이 주목받은 이유는 구조 자체의 독창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분뇨 처리 시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이 하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은 1858년 대학 취 사건 이후였고 일본에서 분뇨 처리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도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정화조가 만들어진 1868년은 영국이 막 하수 시스템을 정비하던 시기와 거의 겹칩니다. 그리고 실제 기술 원리로만 따진다면 발효와 침전을 이용한 분뇨 처리 방식은 당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구조물을 두고 당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선진 기술이라고 평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발효와 침전, 그리고 정화수만 따로 배출하는 구조는 현대 정화조의 기본 원리와 일치합니다. 단순히 오물을 모아두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해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데까지 설계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경복궁의 그 석조 구조물 안에는 조선이 가진 토목과 위생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궁궐 담장 안에만 있었다면 담장 밖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정교한 석조 구조물이 분뇨를 정화해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골목 어귀나 개천 근처에 쭈그려 앉아 볼일을 봤습니다. 공공 화장실이라고 부를 만한 시설은 도성 어디에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급히 볼일이 생기면 골목 구석을 찾거나 개천가 담장 옆을 찾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나온 것들은 처리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각 집마다 뒷간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뒷간이라는 것도 오늘날의 화장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나무 판자 몇 장을 얹은 것이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쌓이는 것들은 주기적으로 퍼내거나 수거업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대로 넘쳐 흘렀습니다. 좁은 골목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양의 서민 동네에서는 이 뒷간 구덩이가 가득 차면 냄새가 이웃집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우물과 뒷간이 가까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땅속에서 배출물이 스며든 물이 우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구조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연결을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상황은 한층 더 나빠졌습니다. 비가 며칠씩 쏟아지면 각 집 뒷간에 구덩이가 넘쳐 흘렀고 골목 위로 흘러나온 것들이 개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청계천이 범람하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반대로 골목으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 물을 밟으며 출근하는 관리가 있었고 그 물속에서 나무 조각을 건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냄새와 오물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자주 더 많이 겪는 것은 언제나 성안 가득 몰려 사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거의 일상적인 문제였습니다. 회충, 편충, 간흡충 같은 기생충이 식품과 물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고 배출된 뒤 다시 땅과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순환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물로 채소를 씻고 그 채소를 먹고 다시 배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한 기생충은 사람들의 몸 안에서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배가 자주 아프고 몸이 쉬 피곤한 것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살면서 의례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뱃속 기생충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가 조선 말 한 차례 있었습니다. 1883년 1월 박영효가 한성 부판윤으로 임명되면서 한성부에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치도국이라는 부서가 도로와 위생 정비를 맡았습니다. 박영효는 일본에서 근대적인 도시관리 방식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체계적으로 수거되는 쓰레기, 분뇨를 일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양에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도국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하는 것에서 시작해 거리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뇨 수거를 체계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길가에 방치된 오물을 치우고 골목마다 생겨난 비공식 화장실 같은 구석들을 정리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쓸고 씻는 일을 담당하는 인력을 고용하고 그 일에 일정한 규칙을 붙이는 것이 박영효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묵혀있던 한양의 위생 문제를 제도적으로 건드려 보려는 첫 번째 진지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치도국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박영효가 한성 부판윤으로 있던 것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민태호, 김병시 등 수구파 관리들의 반대와 견제 속에 박영효는 광주 유수로 밀려났습니다. 치도국도 함께 힘을 잃었습니다. 근대적 도시관리를 향한 그 짧은 실험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 어귀의 오물은 그대로였고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것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영효가 그리려 했던 그림은 그림으로만 남았습니다. 치도국의 실패 이후에도 한양의 위생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 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은 한양의 거리 상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들 안에는 악취와 오물, 좁은 골목, 오염된 물에 대한 묘사가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이 기록들을 남긴 외부인들은 저마다의 시선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묘사한 풍경이 당시 한양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골목을 가득 채우던 악취와 경복궁 땅속에 묻혀있던 정화조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몇 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현실 사이에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궁궐은 왕과 왕족의 몸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술과 규범을 동원했습니다. 매화틀의 정교한 절차, 내의원 의관의 건강 확인, 땅속의 정화 구조물이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담장 밖에서는 제도도 시설도 없이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두 개의 세계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개천 옆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 사회 전체가 위생 문제에 무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위생에 관한 규범은 엄격했습니다. 조선의 예법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손을 씻고 몸을 닦는 것은 일상의 규범이었습니다. 잔치나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몸의 청결과 건강의 관계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위생과 공공위생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과 수십만 명이 만들어내는 것을 도시 전체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전자에 익숙했지만 후자에는 오랫동안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한양의 골목 어귀에서 분뇨 수거업자가 큰 통을 들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잠시 코를 막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뒤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일이면 또 같은 냄새가 돌아올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제가가 기록으로 남긴 다리 아래 석축의 풍경은 일회성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한양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을 바꾸기 위해 준천이 시행되었고 치도국이 세워졌으며 궁궐 안에는 정화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 가운데 담장 밖 일반 백성을 위한 체계적인 해결책은 끝내 조선 왕조 안에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경복궁, 동궁 권역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석조 구조물은 1868년부터 약 20년간 제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구한말의 혼란 속에서 언제부터 인가 사용이 멈추고 흙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153년이 지나 다시 발굴된 그 자리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먹던 오이와 가지의 씨앗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씨앗들은 궁궐 안에서 살았던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른 아침 동궁구역을 청소하던 이도 있었을 것이고 세자를 호위하는 군인도 있었을 것이며 멀리서 올라온 하급 관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남긴 것들은 땅속 구조물 안에서 물과 시간을 거쳐 정화되었습니다. 그 흔적이 150년을 넘겨 오늘의 연구자들 손에 닿았습니다. 한양의 냄새는 역사책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즉위와 폐위, 전쟁과 기근의 기록 사이에서 골목의 냄새는 쉽게 묻혔습니다. 박제가가 남긴 몇 줄의 기록, 준천 공사의 규모, 발굴된 땅속 구조물, 토양에서 나온 기생충 알들이 그 냄새의 기억을 조각조각 전해줍니다. 두 개의 현실은 같은 도시 안에서 오랜 세월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궁궐 담장 안과 밖이라는 경계는 단순히 권력의 경계가 아니라 위생과 냄새, 몸의 안전과 위험을 나누는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조선의 도시와 사람들의 일상이 조금 더 또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물이 흐르고 땅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그 도시가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경복궁의 정화조와 청계천 다리 석축의 기록은 그 질문 앞에서 조선 사회가 어디까지 나아갔고 어디에서 멈추었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한 사람들이 오늘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발굴된 땅속 구조물처럼 그 기억은 한동안 묻혀 있다가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